예, 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252페이지 볼게요. 예금거래 기본, 예금거래 약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약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관이 왜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가? 우리가 그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도 있고 뭐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계약에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약관이 자 우리 계약에 편입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시면 당연히 이제 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을 합의했으니까 이제 우리 계약으로 편입이 되겠죠. 합의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 약관 같은 경우 여러분들 너무나 깨알 같은 글씨로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내용을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불이익은 그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 상대방, 즉, 그 기업 측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쪽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다만 계약의 성질상 대량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 자, 또 설명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설명 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의 설명 의무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는 정도 그렇게 좀 보시고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사부는 교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계약의 내용이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약관 규제법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무효에다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계약의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었을 때는 그것을 무효로 간다. 그러면 아무리 고객이 그것을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고객에 대해서 불리한 조항, 자 그 다음에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그 다음에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이런 것들은 우리 약관 조항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 추정에 대해서는 누가 이제 그것을 입증해야 될까요? 요거 약관을 작성한 기업 측에서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다음 약관의 해석 원칙과 관련해서 세 가지, 그러니까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그래서 요거는 뭐 거래하는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그래서 작성자인 기업 측에 불이익이 되고 그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약관이 있더라도 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고요. 그 합의된 내용이 약관의 내용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금거래 약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금거래 약관도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한다. 그래서 계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걸 뭐 자유롭게 정하는 건 좋긴 좋지만 매번 거래할 때마다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작성하여 정형화, 그러니까 딱 부동문자로 딱 찍어놓은 그 계약 조항을 우리가 일반 거래 약관 요걸 사용해서 하는 계약을 우리 부합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금 계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어떤 부합 계약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자 예금 거래 약관의 어떤 체계가 보면 모든 금융기관의 통일적인 약관 체계, 그렇죠? 금융기관마다 너무 내용이 달라버리면 우리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쨌든 통일적인 약관 체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54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공동으로 은행의 예금 거래에 관한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자 채택과 시행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 표현 좀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채택과 시행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약관은 2대, 그것을 채택할 건지 시행할 것인지는 각 은행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은행마다 독특한 어떤 상품을 갖다가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또 약관을 보유하고 있겠죠. 자, 2번 보시면 단계별 약관 체계 해가지고 예금거래 기본 약관,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예금거래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 약관, 그 다음에 예금 종류별 약관 이런 식으로 크게 이원화 시켰다. 이게 단계별 약관 체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관의 이원적 체계라고 해서 순서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해 예금 상품의 약관 최우선, 그 다음에 예금별 약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게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다라는 거.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사항부터 먼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 불명확할 때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동결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보충하는 게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 약관. 자, 요거는 뭐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거긴 한데 아직까지 출제된 거는 직접적으로 출제된 거는 없어요. 없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저기 정리해 놓은 것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하고 그 중복되는 거니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복되는 건 여러분들이 좀 뭐 자유롭게 좀 가볍게 보시되 특히나 이제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54페이지 보시면 자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 약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 적립식 예금거래에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
예금별 예금 종류별 예금 종류별 관련해서 우리 네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그 중에서 주택 청약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약관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특수 상품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뭐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좀 쭉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냥 나머지 것들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까 교재에서도 나왔듯이 예금거래 약관은 뭐 입금 관련해 가지고 요물계약성을 띈다. 그 예금거래 기본 약관도 요물계약서를 따른다라는 그런 지문 확인할 때 같이 이제 조문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255페이지 그 정도만 좀 보세요. 저기 6조 입금의 그 3항 정도만 그 별표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냥 우체국은 백지 보충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완전한 증권을 가지고 그렇게 입금을 하라는 겁니다. 우체국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다음 제8조 증권의 부도 요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제가 특히나 좀 한번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혼자 보셔도 되는데 오늘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항 보시면 입금한 증권이 지급 거절됐다. 그러면 그 금액을 예금 원장에서 빼고 그리고 그 입금한 사람한테 사실을 알려줘라.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다 2항이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체국은 지급 거절된 증권을 권리 보전 절차를 밟는다 하면 틀려요. 권리 보전 절차를 밟지 않고 아까 백지 보충 의무가 없듯이 권리 보전 절차도 우체국의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리 보전 절차를 밟지 않고 자 입금한 사람한테 이거 지급 거절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예금주가 반환 청구할 때 돌려준다. 그러니까 입금 원장에서 빼버리고 그냥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다만 증권을 갖다 처음 발행했던 사람이 자 지급 거절한 날에 다음 날까지입니다.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그걸 입금을 해버리면 이제는 뭡니까? 그 증권은 누구한테 돌려준다? 발행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입금은 정상적으로 된 걸로 치고 그 이제 지급 거절되었던 그 증권을 발행인에게 돌려준다라는 까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11조의 2항 보세요. 그래서 거치식 정리식비 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한다. 그러니까 만기일이 지났다고 그냥 알아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예금주에 청구가 있어야 돼요. 예금주가 돌려달라. 청구를 할 때 지급한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 아까 양도 질권 설정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겁니다. 근데 보세요. 1항하고 2항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보시면 예금주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즉 뭐냐면 예치식 있잖아요. 예치식이나 적립식 같은 경우는 양도나 질권 설정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권이랑 그 양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2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네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 설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적립식 예금은 질권 설정할 수 없다. 그럼 털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털린 거죠? 은행에 우체국에 동의를 받으면 질권 설정 가능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1번항으로 가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1번항에서는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는 예금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랑 적립식이랑 예치식, 거치식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세 개 다 뭐다?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밟으면 양도하거나 질정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동의를 받더라도 질권 설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258페이지 한번 볼게요. 258페이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약관 변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관을 변경하면은 최소한 1개월 전에 한 달간 자,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예금주에게 알린다. 그러나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해라라는 거 일반 사항이고, 근데 이항처럼 예금주한테 불리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내용의 변경이면 그 정도로 그냥 1개월 전에 한 달 정도 알리면 되는데, 이항처럼 예금주한테 불리하다. 금리가 만약에 낮아졌다. 아니면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어떻든 그런 식의 어떤 약관이 바뀌었다. 그러면 아까처럼 우체국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뭡니까? 아래에 있는 방법으로 다 해야 됩니다.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예금주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1항에 의한 게시. 그러니까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도 공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 지급기에도 우리 게시를 하고, 거래 통장에도 표기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초기 화면에도 게시한다는 거. 이거 좀 꼭 좀 구분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시험에 약관 변경의 내용이 예금주에게 불리한 경우 1개월 전에 뭐 한 달간 인터넷 홈페이지와 우체국에 알린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요것뿐만 아니라 그 2호부터 6호까지 이 방법도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다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항 보시면 고지를 하고 약관 변경 시행일 전에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나 이 불리한 거면 다른 은행 알아볼래? 라고 이렇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내에 예금주의 서면에 이의가 도달하지 않으면, 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뭘로 본다? 승인하는 걸 본다. 거절이 아니라, 그래, 나에게 비록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됐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예금거래 기본 약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60페이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예금거래 상대방, 우리 이제 고객들이에요. 고객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 자연인,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이제 있는데, 첫 번째 자연인과의 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자연인은 살아생존하면 돼요.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권리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금거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어떤 종류에 따라서 뭡니까?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어떤 노령인 사람들 상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젊은 친구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 그 나이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제한 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다 우리 예금거래 상대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한 능력자와의 거래에 관련해서 이제 미성년자하고 피성년 후견인, 피안전 후견인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구분해 드렸어요. 그래서 뭐 요 세 가지는 원칙적으로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세 가지는, 세 종류,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 피안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주로 이제 부모겠죠. 부모의 동의 또는 부모의 대리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정신의 어떤 능력이, 정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뭐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뭐 소액액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 피안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일반 성인들하고 똑같아요. 행위 능력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해서 이런 것들은 대리나 동의를 통해서 해라라는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 본인이나 우리 뭐 후견인이나 보통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금 거래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돈을 입금한 걸 갖다 취소하면 다시 돌려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큰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261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나요? 저기 대리인과의 거래 위에, 그러나 당자 예금 거래 같은 경우는, 자, 이건 제한 능력자의 단독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정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대리인,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대리라는 것은 자, 본인의 어떤 수권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을 부여받으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법률 효과도 누구한테? 대리권을 소유한 본인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에게 대리권을 줬다. 그럼 B가 은행에 가서 예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B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A의 이름으로, 즉 그 대리권을 소유한 A의 이름으로 하고, 그 법률 효과도 본인에게 갑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대리인과의 거래 시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리권 여부 잘 확인해라. 그래서 대리인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는데, 임의 대리라는 건 말 그대로 자유롭게 대리권을 수여한 걸 말합니다. 근데 법정 대리는 뭡니까? 법에서 딱 대리인을 정해줬어요. 어린 애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법정 대리인 누굴까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법정 대리인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62페이지에 그 3번 보시면 예금의 중도해지, 예금 담보대출, 이거는 특히나 조심해야 되겠죠. 대리인이 와가지고 중도해지하겠다, 담보대출 받겠다, 이거는 금융사고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 다음 외국인은 별 뭐 차별 없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자연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회사입니다. 그 법인과의 거래. 당연히 여러분들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이름으로 예금을 통장 같은 그런 것을 개설할 수가 있고요. 그
그 다음 263페이지 보시면 회사와의 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회사와의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는 자, 원칙적으로는 회사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제 대표자 아니면 그 회사에서 대리권을 준 뭐 자금 부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래를 할 겁니다. 근데 당좌 거래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등기부 등본하고 인감 증명 등을 진구 가져와서 확인하기 때문에 법인의 존재 여부, 대표자를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좌 거래 같은 경우는 좀 엄격하게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래 질서와 좀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확인하고요. 근데 그 밖에 예금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뭐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그 예금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말해요? 삼성전자 직책을 갖다 좀 써주면 좋죠. 영업부장 홍길동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단순히 삼성전자 홍길동 이렇게 하면 이게 개인 명의로 하는 건지 회사 명의로 하는 건지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 그 내용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공동대표이사를 두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대표 한 명을 더 부리면 이 사람이 대표권을 남용해서 자신의 어떤 사리 사욕을 책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공동대표이사들의 어떤 확인을 다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특히 공동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자, 일반적 포괄적 위임. 그러면 뭡니까? A, B, C라는 대표이사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뭐 대표이사와 관련된 업무는 A가 다 해라고 이렇게 범위를 정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둔 취지 자체가 몰각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고요. 허용되지 않지만 그러나 개별적 위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별적 위임은 가능하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264페이지도 여러분 외국 회사, 뭐 학교, 법인, 국가, 지방, 자치단체 거래 뭐 그냥 굵은 것이 그 표시된 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가 여러분들 뭐 좀 헷갈리기 쉬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격 없는 단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법인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그 설립 등기, 설립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법인이라고 안 보고 우리가 법인격 없는 단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재단, 그리고 조합도 여기도 이제 그냥 포함을 시켰는데 어쨌든 그 재산 관계 같은 거 제가 기본 강의 때 좀 설명을 드렸던 거 좀 확인하시고 특히 법인격 없는 사단의 그 종류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그 다음에 뭐 학교, 교회, 종중, 동문회, 동창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특히나 법인격 없는 사단과 관련해서 뭐 재산 문제들이 요즘에 워낙 많이 소송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재산 관계를 우리가 총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 개인에게는 그 소속 구성원들에게는 지분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재산에 대해서 내가 교인이라고 내가 그동안 헌금 낸 게 얼만데 교회 뭐 재산 중에 피아노는 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못한다. 총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장학재단, 그 다음에 학교재단, 그 다음에 종교재단 이런 것들은 재산의 어떤 모임이기 때문에 뭐 아까 위에 봤던 총유도 안 되고 밑에 있는 조합과 같은 합유도 안 된다.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금의 기속 관계는 준총유나 준합유의 관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뭐 실무상으로 여러분 대표자 그냥 개인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우렸던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서로 출자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때도 물론 마찬가지 이때는 그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는 합유인데 합유는 지분은 있지만 지분 처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전원이 원칙적으로 그 동의를 했을 때만 지분 처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 있어서 여러분 예금 거래 계약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조합은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근데 조합원이 여러분 한 500명이 됐다. 그러면 통장에다 이름 500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 대표자 그런 사람들을 정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66페이지 보시면 예금 관련해서 예금 지급의 성질이라고 돼 있는 법적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의사의 통지라는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 변제에 의해서 예금 채무는 소멸한다.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러나 그 외에 변제 공탁이라고 되는 변제 공탁이라는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변제를 하고 싶은데 돈 받을 사람이 돈을 받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갖다 여러분들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만약에 빌렸는데 돈을 갚으려고 채권자 집에 갔더니 채권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계속 안 갚아버리면 이자가 어떻게 돼요?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다? 국가기관에다가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변제 공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계는 서로 쌤쌤 서로 이제 없애는 거, 채무를 없애주는 거, 그다음에 소멸시효의 완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났어요. 마지막 거래 이후에 5년이 지나면 그러면 예금 채권 달라고 내가 통장에 보니까 한 5만 원 있는데 그거 돌려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면서 예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금의 지급 장소. 자, 요게 여러분들 보험하고 그 지급 장소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금 같은 경우는 누가 옵니까? 채권자가 은행에서 돈을 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온다. 그래서 채권자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추심 채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변제하는 지참 채무가 원칙인데 예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될 그 채권자인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나와서 이를 수령한다는 점에서 추심 채무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거래 기본 약관도 추심 채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의 지급 시기. 뭐 우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언제라도 여러분들 돈 달라 할 수 있는 거지만 자, 예금의 지급 시기 언제라도 돈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봤지만 뭐 정기 적금 같은 거 그런 경우는 만기가 지나야지 원칙적으로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전 채권의 성질상 채무자인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거는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어떤 뭐 도자기를 하나 샀습니다. 도자기를 하나 샀는데 그 사이에 밤에 뭐 도둑이 왔다든지 아니면 뭐 천둥이 쳐가지고 도자기가 깨졌다. 그러면 내가 찍어놨던 그 도자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종류의 도자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찍어놨던 그 도자기를 갖다가 내가 살려고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깨졌으면 이제는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행불능이라 그러는데 금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1년 번호 내가 뭐 0000 뭐 기념적인 그런 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급 거래 수단으로 쓰였던 화폐 같은 경우는 이해불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성질상 원칙적으로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그냥 그 표현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시면 기한에 정함이 있는 예금도 추심채무이므로 예금의 기일이 도래하고 뭘 때만 자 요것만 체크를 할게요. 예금주의 청구가 있는 때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막 나쁜 예금주가 그래요. 내가 만기가 지금 10일이 지났는데 왜 나한테 돈을 안 주냐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자 본인이 뭐예요? 예금 만기가 딱 지나고 돈을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그때서야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지 만기가 지났다고 돈을 갖다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연결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금 지급과 면책 그것과 관련해서 면책 그래서 은행에서 진정한 그 예금주에게 돈을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뭐 돈을 갖다가 훔친 도둑이 뭐 예금을 찾아갔다든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은행에서는 이중 변제의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은행에서 책임을 갖다가 면제할 수 있는 어떤 항변 사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267페이지 보시면 그 양도성 예금 증서 요거는 진정한 예금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증권을 갖다가 증서를 갖다가 소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면 금융기관에서는 책임을 다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1번 보시면 민법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채권의 준점유자라는 걸 뭐냐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겉으로 봤을 때 실제 소유자 같은가요? 가령 여러분 통장 들고 오고 도장 들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통장에 사람을 갖다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근데 보고 비밀번호도 맞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대금 통장 같은 거 그런 걸 들고 온 사람을 우리가 채권의 준점유자 그러니까 실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채권을 들고 있는데 진정한 소유자를 우리가 외관으로 봤을 때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변제일 때 그리고 선의며 과실이 없는 때 선의 과실이 없는 때 요때는 금융기관에서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말에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약관상의 면책 규정 관련해가지고 보세요. 약관에 예금거래 기본 약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통장 증서를 소지하고 그 다음에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며 비밀번호가 일치하며 금융기관이 선의 무과실한 책임을 면한다. 요거는 모든 게 다 일치해야 돼요. 여기 있는 조건들. 그래서 요거 다 만족됐을 때 금융기관에서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267페이지 보시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면책 요건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고 하는데 채권의 준점유자를 되기 위해서는 뭘 해라? 예금 통장이랑 증서.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진정한 소유자 같잖아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홍길동이 통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의미하는데 다만 요거는 좀
체크할게요. 표현 상속이나 전부 채권자, 추심 채권자 같은 경우는 자, 예금 통장 증서를 소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의나 무과실이면 면책된다. 이 표현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우리 표현 상속인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A라는 할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근데 A라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뭡니까? 뭐 유일한 가족이고 외아들이면 그 사람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누구나 봐도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찾으러 오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죽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표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금 통장 증서를 소지하고 신고, 인감 등을 절취하여 예금주의 대리임을 주장하고 예금을 지급받는 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꼭 기억하시오. 그러니까 도둑놈도 뭡니까? 통장 훔쳐가지고 보면 근데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이 도둑놈인지 뭐 진정한 소유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준점유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단계는 통과를 하지만 그 다른 단계들을 또 통과를 해야죠. 금융기관에서 보니까 늘 거래하던 사람이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인데 갑자기 젊은 애가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한번 좀 물어보든지 확인 전화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금융기관에서 어떤 면책 규정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하다라는 그 개념하고 면책된다는 개념하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은 해요. 도둑놈이 통장을 가지고 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는 해당하지만 금융기관이 뭐가 없어야 된다. 선의이면서 과실이 없어야지만 나중에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우리 은행으로서는 할 거 다 했어요.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끔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시골에 보면 막 비밀번호 같은 통장에다가 막 써놓고 그 도둑들이 뭡니까? 그 일하러 가신 그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통장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비밀번호하고 다 보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 특징이 뭐냐면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하고 다 같은 데다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거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막 고액을 갖다가 그렇게 인출을 해가지고 나중에 금융기관으로서 막 면책 주장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땅을 치고 울고 막 그런 모습들 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도둑을 잡으면 뭐합니까? 빈털이고 이러면은 뭐 어떻게 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좀 그런 주의 의무를 좀 다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8페이지 보시면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해야 된다. 다만 인감 같은 경우는 숙련된 종사자 그 다음에 서명 대조 같은 경우는 초보들도 하면 된다라는 거 정도만 비교를 하시고요. 비밀번호 일치 금융기관이 선의 무과실이라도 자 선의 근데 원래는 법학상에서의 선의라는 것은 모르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때 모르는 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수령 권한이 있다고 믿었어야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선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커먼은 막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통장에서 막 말투도 막 중국말 비슷하게 막 쓰면서 돈 달라고 그러면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다 이렇게 단순히 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중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 젊은 친구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뭐 통장으로 현금을 갖다 인출을 하는 것, 뭐 심부름을 자주 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그때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입증이 돼야지 금융기관에서는 면책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 관련해서 정당한 예금주에 대한 청구인지 자 여부 해가지고 이런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사례들 그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 문제 했던 거 그거 정리해 놓은 거 그거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게 하여튼 있습니다. 그거 저희 전체적으로 면책 다음 중 금융기관이 면책되는 경우는 해가지고 교재에 나온 내용들 다 정리한 거 있으니까 그 문제집에 수록됐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요 교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세요. 예금주 본인에게 지급하겠다는 특약이 있어요. 특약. 예금거래 약관이 있는데 특약을 새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금주 본인에게만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아무리 비밀번호 일치한다 하더라도 줬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면책? 안 되겠죠. 당연한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예금 청구서가 정정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금 청구서는 그래서 우리가 막 쓰다가 지우면 볼펜으로 이렇게 막 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책될 가능성이 감소된다. 그다음에 기한부 예금의 중도 해지라고 되어 있네요. 기한부 예금이나 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자 우리 아까 했잖아요. 기한이익이 금융기관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익을 포기하여 중도 해지 청구에 응하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자 중도 해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폼뱅킹에 의한 자금 이체 신청 그 판례는 보세요. 자금 이체 사정뿐만 아니라 폼뱅킹 등록의 재반 사정까지 다 고려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밑줄 주십시오. 따라서 금융기관이 폼뱅킹 신청 등록 시에 거래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상대방이 거래 명의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라는 그 표현에 더 기억가 있죠.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그 직무 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사진과 실물을 대조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편의지급이네요. 편의지급이라는 말은 통장도 없는데 그냥 금융기관에서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주에게 편의를 봐주면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실무상 부득이 편의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주에 한해서, 자, 예금주에 한해서, 그래서 평소 예금 거래를 대신하는 종업원들이 편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있잖아요. 평소 예금 거래를 대신하는 종업원에게 편의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원칙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안 되고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과다 지급과 관련해서 당연히 뭡니까? 뭐 1,000만 원짜리 적금에 들어가지고 이자까지 합쳐서 1,100만 원이면 1,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금융기관 착오로 1,2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뭡니까? 나중에 부당이득으로서 금융기관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알면서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되고, 모르고 가져갔다가 나중에 100만 원 더 왔네 해놓고 이걸 탁 닦아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점유이탈물 횡령죄 정도만 알아주십시오. 네, 이거는 위에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요거는 민사적인 문제고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것은 형사법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물론 뭐 여기까지 뭐 처벌되고 뭐 형벌 물론 처벌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점유이탈물 횡령죄. 근데 형량이 되게 낮아요. 어쨌든 이건 형사적인 겁니다. 위에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민사적으로,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해당될 수 있다라는 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예. 자, 금융상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제가 그때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바뀌는 부분이 아니니까 뭐 바뀌더라도 상품 한 개 정도만 바뀔 겁니다. 특히 이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해가지고 6가지 있죠. 그냥 우리 제목만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무슨 예금 있죠? 보통, 그 다음에 저축, 그 다음에 당좌예금, 그 다음에 시장가계부, 시장금리부죠.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 예금, 그 다음에 단기금융펀드, 그 다음에 어음관리계좌. 자, 요거 아까 그 정리된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특징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정기적금, 저축예금, 그 다음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뭐 따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거치식 관련해가지고는 정기예금, 그 다음에 정기저축, 예탁금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연동 2개 있죠. 실세금리, 연동. 여러분 연동이란 말이 나오면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동이란 말이 나오면 취급기관이 only 어디다? 은행이다라는 거 보고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세금리, 그 다음에 주가지수 연동. 이것도 연동이네요. 주가지수 연동.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CD, 양도성 예금정서, 그 다음에 판매조건부 채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가지 요거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까먹으셨나요? 다 까먹습니다. 저도 몇 번을 했는데도 까먹는데, 이제 계속 근데 하다 보면 처음에 여러분 암기하실 때 3시간 걸렸다는 게 나중에 할 때는 5분, 뭐 3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주니까 뭐 까먹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지만, 지금 뭐 완벽하게 암기해도 시험장에서 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 좋은 분들도 다 잊어먹는 건 당연한 거고, 시험 직전에 보는 게 제일 확실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게 더 확실하겠지만, 그래서 시험 직전에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좀 많이 봐도 했어야지 암기가 되고, 오늘도 하다가 뭐 잊어먹은 거는 금방금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보통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예금, 그다음 단기금융펀드, 업무관리계좌. 자, 여러분들 뭐 요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가 좀 강조드렸던 거는 요 취급기간이 있죠. 취급기간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체국에서 다루고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다루고 있는 거. 근데 우체국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지금은 좀 생소한다 하더라도 뒤쪽에 이제 우체국 예금 상품을 보면
뭐 금방 이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내용들 쭉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세율 관련해서 그런 것들 보시고 예금 보호 여부 그런 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하고 저축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2개 정도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2개 정도는 아까처럼 실명의 개인 이거 보통은 법인도 다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차이 보시고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이것도 only 어디서만 할 수 있다? 은행에서만 계좌를 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만 계좌를 틀 수 있는 게 이 당좌랑 아까 연동예들 있죠. 연동예들 실세금리 연동하고 주가지수 연동.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나온 다음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금리 무 수식. 자, 이게 이제 보면 알겠죠. 이게 MMDA인가 그랬죠. MMDA 요거는 우리 우체국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기금융펀드 어음관리계좌. 특히 어음관리계좌 같은 경우는 우리 예금 보호와 관련해서 좀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하면은 예금이 이 책을 보는 게 낫겠네요. 그 종합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예금이 보호되지만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예금이 보호되지 않는다. 예금 비보는 양쪽이 요 4개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요거는 그것 때문에 좀 구분하시라 그랬죠. 종합금융회사냐 아니면 증권회사냐라는 것까지 그렇게 구분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뭐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하고 예탁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봤던 비은행 있잖아요.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신용효동지원 그것과 관련해서 요거는 좀 고율의 어떤 이자를 줍니다. 특히 요 가입 자격이 여러분들 그 가입 자격이 특히나 중요해요. 당좌예금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있나요? 신용이 양환, 그렇죠? 신용이 양환 된다라는 거 그거까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우체국에서 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우체국에서 하는 거는 뭡니까? 보통 저축. 얘는 온리 은행이고 얘도 온리 은행이고 얘도 온리 은행이고 그 다음에 우체국에 하는 거는 아이고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좀 헷갈리네요. 자, 우리 우체국에서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아니죠. 그쵸? 판매저축.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하는 거 예전에 그 기출에 우체국에서 다루는 거 그때는 이 상품이 좀 달랐어요. 내용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기출에 실어놓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나중에 기출 한번 확인하시면 그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봐야 되죠? 뭐 하여튼 세부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 특히 정기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가입 대상이 보면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 큰 의미 없다 그랬죠. 입금하면은 예금 거래 계약 성립하면 그냥 조합원 자격 그렇게 부여하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보고 다음에 또 한번 우리 정리할 때 있으면 또 자세히 한번 정리하고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다만 그쵸. 그 가계당좌예금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신용 상태가 양호한 개인이나 자영업자라고 되는데 그 수표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수표 발행하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가계당좌예금 여기서 나오는 가계당좌예금 일반 당좌예금은 이자가 지급이 안 되지만 이자가 지급된다는 것까지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표 그 발행 한도 그러니까 봉금 세관자는 100만 원, 자영업자는 500만 원까지 된다는 것까지 그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은행에 대해서 1인 1계좌만 가능한 게 바로 당좌예금이었죠. 요거랑 또 뭐 있었습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청약 저축 있잖아요. 그것도 모든 계좌에 의해서 1인 1계좌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셨고요. 그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순서 정확하게 이렇게 순서만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그냥 이거 이름만 여러분 한번 써보시고 그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고 정리 이렇게 하시고 문제 몇 번 풀어보시면 시험에는 무조건 맞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넘어갈게요. 자, 전자금융 볼게요. 전자금융. 자, 전자금융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금융에서 의의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그 직원을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 직원이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했다. 그래도 그건 전자금융은 아니다라는 거. 자,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그 외에는 뭐 나머지 그냥 여러분들 뭐 어려운 내용 아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전자금융의 특징 관련해서 뭐 비대면 비서면 거래다 그러면서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다는 거,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장단점은 충분히 아실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자, 286페이지 보시면 그 전자금융의 발전 단계 해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든 문제를 내보려 해도 그렇게 출제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여기는 이때까지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실제로 출제될 만한 게 없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저기 이제 28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289페이지 관련해가지고 뭐 CD, ATM기 이용 가능성과 관련해서 뭐 칩 내장 휴대폰 이용 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생체 인식 있잖아요. 생체 인식 그 관련해서 홍채 인식과 지문 등록이 있는데, 홍채 인식 같은 경우는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는 않고 지문 인식을 이용한 CD, ATM은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지문 등록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 때문에 그렇게 확대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자, 무매체 거래, 이건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용 매체가 없어도, 자, 이용 매체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통장이나 뭐 현금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 CD, ATM기가 이용 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어떤 그 사전에 어떤 금융기관에 신청해가지고 그 고유 승인번호를 발급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을 찾기 위해서 카드나 통장을 갖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 그 다음에 분실의 위험을 막고, 그 다음에 창구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개발된 서비스지만, 이것도 역시 어떤 정보 유출, 그런 불안감도 있고, 특히나 이건 뭡니까? 다른 은행의 CD, ATM기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우체국 만약에 통장을 발급받아도 이러면 뭐 수수료 같은 거 뭐 지급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다른 ATM기, 다른 은행의 ATM기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금 인출 같은 경우. 근데 무매체 거래 같은 경우는 다른 은행의 CD, ATM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CD, ATM 서비스 있다 정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290페이지, 자, 텔레뱅킹. 자, 텔레뱅킹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근데 이거 많이 이용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융기관의 마케팅 자료로 이게 이용한다라는 거, 금융기관의 마케팅 자료. 그래서 이런 거래 성향이라든지 거래량 같은 거, 요즘에 보면 뭐 빅데이터라 그래가지고 카드 같은 거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20대들이 어디 지역에서 어떤 상품에 소비를 많이 하는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상품 개발도 하고 뭐 또 광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텔레뱅킹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어떤 금융기관의 마케팅 자료를 이용했다라는 거. 그다음 기출됐던 거긴 하지만 29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 전화번호 있죠. 1369, 그다음에 1588, 1544. 그렇죠. 1544, 1588. 자, 그래서 1369 같은 경우는 은행 공동의 대고객 조회 서비스. 그냥 조회입니다. 조회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신청이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 조회, 무통장 조회, 다 무통장 거래 내역 조회 다 조회고요. 그다음 환율 안내 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 안내 이것도 1369에 들어가는 은행 공동의 대고객 조회 서비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안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1544, 1588 같은 경우는 각 금융기관별 ARS 고객센터인데 요거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가지고 그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91페이지 보시면 1369는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 그 다음에 1544, 1588. 갑자기 대리운전 느낌이 나고 나는데 1544, 1588은 자, 별도의 신청 그리고 등록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용시간, 수수료 뭐 이런 것들 뭐 당연히 부과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거래를 통한 보안 조치라고 해요. 텔레뱅킹 신청해놓고 하도 오랫동안 이용을 안 하면, 자, 특히 1년 이상 이용을 안 해버리면 이용이 제한되는데,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야 돼요. 직접 방문해가지고 거래를 제한을 해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직접 방문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십시오. 직접 방문. 291페이지 인터넷 뱅킹 바로 위에 보면 직접 방문하여 계좌 이체 제한을 해제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정도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291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뱅킹. 그래서 292페이지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뱅킹의 루트 처음 시작점이 좀 다르다 그랬죠.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인터넷 뱅킹 전문 은행에서 시작됐지만 우리나라는 기존 은행에서 이런 서비스를 추가했다라는 거 차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1번, 2번에 보시면 인터넷 뱅킹의 특징 관련해서 이거는 뭐 인터넷의 특징입니다. 인터넷 특징 정도 여러분들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도 여러분들 신청하고 거기서
어떤 우리 카드 있잖아요. 발급받아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등록하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음에 293페이지. 오늘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모바일 뱅킹인데, 모바일 뱅킹 같은 특징 보시면 CD ATM 서비스나 인터넷 뱅킹과 달리 매체의 특성상 뭐다? 이게 가장 크죠.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막 CD ATM기도 편하긴 하지만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고, 인터넷 뱅킹도 뭡니까?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뭐 지금 수업 받다가도 뭐 그 계좌 이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장소의 제약을 안 받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볍게 보시고 294페이지 보시면 요 카드 있잖아요. 신용 직불 체크 선불 카드. 자, 요거는 양은 얼마 안 돼도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 카드 뭐 개념은 여러분 아실 거고, 신용 카드, 직불 카드, 체크 카드 요과 관련해서 그 소득공제, 그 세액공제와 관련해가지고 신용카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15%까지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한도까지는 똑같은데 어쨌든 15%고, 그 직불이랑 체크 같은 경우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 여기는 같지만 이때는 초과액의 30%까지다라는 거, 그 차이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불카드의 그 상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체크카드다. 그러니까 직불카드의 불편함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체크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게 단말기가 설치된 데만 됐어요. 근데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 신용카드는 요즘 어디서나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언제든지 다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그렇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신용카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또, 그리고 성인이 돼야 돼요. 만 19세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는 원래는 신용 공여 기능, 그러니까 신용 공여 기능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은 물품을 갖다가 외상으로 사는 거랑 현금 서비스 받는 걸 신용 공여 기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없지만,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뭐다? 소액 30만 원 한도 내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이브리드형 카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 보세요.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고,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선불카드. 이게 이제 객관식용으로 출제가 문제 만들기 되게 좋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리 대금, 선불이니까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에 저장된 금액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 대표적인 게 기프트 카드다. 역시 마찬가지 그 신용 물품, 이건 안 됩니다. 신용 물품 구매는 안 되고요. 신용 물품 구매는 신용카드로 가야죠. 그리고 체크, 예외적으로 소액의 경우에 체크카드가 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선불카드는 당연히 신용 물품 구매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무기명, 그러니까 이거 카드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카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3회까지 재충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연령에 제한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신용카드 19세 이상, 체크카드 14세 이상, 선불카드는 연령에 제한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보시면, 자, 이건 일반적으로 체급, 아까 무기명이라고 했으니까 무기명의 어떤 최고 발급 한도는 50만 원이지만, 만약에 실지 명의가 확인된 어떤 기명식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 뭐 할부 구매, 현금 서비스, 뭐 이런 신용 공여 기능은 없고요. 유효 기간도 보통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한번 출제가 됐던 거니까 또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우리가 요 6개 요걸 갖다 구체화된 우체국에서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품인데, 요거는 저희가 수업을 안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거는 계속 이제 공고가 났을 때 이제 그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건 좀 바뀌는 부분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 정도만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저축예금 해가지고 구체적인 거 이렇게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우리 우체국에서 다루고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요걸 좀 중심하셔야 돼요. 요게 바로 우체국에서 우리 다루고 있는 요걸 뭡니까? MMDA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업 든든 MA 통장도 있고 듬뿍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298페이지 보시면 4번에 보시면 듬뿍 우대 저축 있죠. 이 우체국에서 이런 게 있는데 MMDA예요. 그래서 이거 시장금리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좀 나중에 보면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볼 건데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상으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되면 좀 암기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듬뿍이라고 할 때 지금 여기 지금 체크를 갖다가 제가 좀 강조를 했던 게 예금액별 차등 고금리를 적용한다. 차등 고금리, 그러니까 예금액별, 실제 지난 시험에서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기간별로 차등 고금리를 적용, 참 어렵게 나왔죠. 기간별로 차등 고금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제로는 예금 액수에 따라서 차등 고금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제가 기출 표시를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좀 디테일하게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할 때 가장 좀 힘들고 짜증났던 게 그 금리 있잖아요. 금리 보면 여러분 보시면 막 금리하면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몇 퍼센트를 더 우대 이율을 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 상품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거 참 정리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는 그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는 안 해도 좀 중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금리 그거는 100% 또 바뀔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금리는 싸그리 거의 대부분이 좀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금리 이쪽은 여러분 신경 전혀 쓸 거 없고 그냥 제목 정도만 그래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걸 상품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299페이지에 다드림 통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새로 들어와가지고 되게 중요할 거라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제 출제 한번 됐었고요. 그 다드림 통장 그 다음에 뭐 저기 보면 뭐 우체국 그 행복 지킴이 통장 그 다음에 뭐 하도급 지킴이 통장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막 새로운 이제 막 들어온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좀 공부하시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런 상품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보시면 304페이지까지가 여러분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고 그다음에 305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이제 목돈 굴리기. 한마디로 뭡니까? 거치식, 예치식. 그러니까 목돈을 갖다가 예치해 놓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때 우리가 찾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정기예금. 정기예금. 근데 다 보면 정기예금이에요. 이포스트 뱅크 정기예금. 근데 이포스트니까 특징은 뭐다?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306페이지 보면 챔피언 정기예금. 그러니까 같은 정기예금인데 챔피언이에요. 챔피언은 뭐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가입기간이 자유롭고 가입기간을 자유롭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이다. 나중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니어 우대 정기예금 보니까 정기예금인데 주니어를 우대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가입 대상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입 대상이 만 19세 미만의 어떤 그 미성년자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상품들, 여기 이제 양은 좀 더 많은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정리하고 좀 우리가 좀 꼼꼼하게 나중에 이제 뜨면은 그때 이제 딱 시험 범위 확정되면 그때 이제 우리 한번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정기예금이죠. 이웃사랑 정기예금, 그 다음에 실버 우대 정기예금, 309페이지 보시면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 막 빠진 것도 있고 들어온 것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정기예금,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가입하는 거, 스마트 정기예금, 퇴직예금 정기예금.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우체국이 다루는 거 여기는 뭐 있었어요? 정기예금 있었고 쭉 가다가 없다가 마지막에 뭐 있었습니까? 판매 조건부 채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10번 보시면 판매 조건부 채권. 여기 이제 우체국 예금 상품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11페이지 보시면 목돈 마련. 목돈 마련은 뭡니까? 다달이 할부금이 아니라 월부금이라나요? 지금 금액을 적립해가지고 나중에 목돈을 우리가 마련하는 거. 대표적인 게 정기적금, 그 다음에 자유적금. 우리가 할 때 정기적금, 자유적금 있었잖아요. 정기적금, 자유적금. 그래서 312페이지 보시면 무슨 뭐 우체국 스마트 퍼즐 적금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또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그 우체국 스마트 퍼즐 적금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보면 우대율이라고 해가지고 그 막 제가 이런 거 그 이때는 요 되게 퍼센티지 있잖아요. 금리 이거 되게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막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막 퍼즐 맞추면은 뭐 0.3% 주고 하여튼 뭐 그런 기발한 상품들이 많은데 나중에 우리 또 되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14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새 출발 자유적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 들어왔던 거예요. 새로 들어오면서 밑에 보면 우대 이율 관련해서 이걸 좀 케이스 문제로 좀 많이 다뤘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15페이지에 자 죄송한데 그 기출 보시면 그 2016년도 7월 23일 날 그 31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보기에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가지고 2016년 7월 23일 작년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안 했습니다. 좀 너무 좀 간단한 그런 문제는 아닌데 리얼번에 보시면 오타가 안 나는데 그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할게요. 우체국 새 출발 자유적금은 가입자 조건에 대당할 경우가 아니라 해당할 경우죠. 해당. 그 대를 해자로 좀 바꿔보죠. 해당할 경우, 네, 해당할 경우 해가지고 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싸그리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체국 예금 상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비가 4개가 있는데 요거 하나, 요거는 이제 우리 어느 정도 아니까 요거 하나, 다음 우체국 예금 상품, 세 번째가 체크카드, 네 번째가 보험 상품. 요게 이제 우리도 하기 싫지만 다른 수험 준비하는 다른 분들도 하기 싫어요. 근데 우리는 정리 진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16페이지 보시면 경조금 배달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경조금 배달 서비스 뭐 이거는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용 방법과 관련해서 다 된다라는 거 정도만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그
어떤 식으로 경제권 배달 서비스 가능하다. 그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 폰 뱅킹, 우체국 방문 다 가능하다. 그다음에 우체국 체크 카드와 관련해 가지고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지만 발급 대상은 몇 살 이상?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학생증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대학생으로서 학생 신분 확인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 학적사항을 우체국에 제출한 자, 이게 이제 학생증 체크카드 가능하고 복지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면 이제 발급받겠죠. 우정사업본부 직원으로서 복지 포인트 부여 대상인 직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법인도 가능한데 자, 요 4번의 신규 발급 신청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꼭 좀 체크를 하세요. 개인은 뭐다? 우체국 방문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아까 우리가 미성년자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했는데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우체국에서만 발급한다.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법인은 뭐다? 무조건 우체국에서만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체국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으로는 발급이 안 된다라는 까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7페이지. 여러분들 그 밑에 표 있죠? 이거 다 암기 하시려면 머리 아프시겠죠? 네, 이거. 근데 요거는 먼저 보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상품 우체국 카드 있거든요. 그 체크 카드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라는 걸 이렇게 좀 나중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 좀 쉽게 하는 법 그렇게 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318페이지 볼게요. 그 밑에 화살표 되는 거 그건 확인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개인형 카드 같은 경우는 동종의 상품을 중복해서 발급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상품 중복해서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 체크 카드, 스마트 복지 체크 카드 같은 이런 거 같은 종류의 그 카드 중복 안 된다는 정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카드 번호가 있는데 체크 카드 번호는 자 이렇게 16자리로 이렇게 구성돼요. 요 구성 정도는 보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4자리 같은 경우는 상품 구분, 그 다음에 71이라고 되네요. 이건 금융기관 우체국이겠죠. 71. 그 다음에 뭐 카드 번호 이제 9자리 그 금정번호가 있는데 자, 그 빈코드 좀 체크를 할게요. 빈코드는 이렇게 16자리 중에서 앞에 6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체국 체크카드 상품 종류를 구분하는 코드로서 이걸 빈코드를 하는데 아까 봤던 앞에 있는 4자리 상품 구분 코드와 뒤에 있는 중간에 있는 2자리 금융기관 고급 카드 이렇게 총 6자리로 구성되는 게 바로 빈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카드는 당연히 뭡니까? 연회비 없겠죠. 신용카드는 있을지 몰라도 연회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사용한도 하루 사용한도 5천, 월 사용한도 5천,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액수가 크죠. 하루 사용한도 1억, 월 한도는 3억. 이것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액수 그냥 보지 마시고 나중에 집중적으로 암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MS 이용 수수료와 관련해 가지고 자 회원이 이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있잖아요. 돈이 들어갔다 나올 때 통장에 그러니까 문자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300원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다만 5만 원 이상 결제건에 대해서는 무료. 요거 개인 법인 동일 정도 확인하시고 뭐 수수료 부과 관련해 가지고 자 이거는 보세요. 개인은 카드 매수와는 무관하게 그 한 사람에게 그냥 부과가 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만약 삼성전자에서 체크카드가 10장이 나갔다. 그러면 10장에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카드당 그다음에 개인은 인당 뭐 카드가 몇 장을 가지고 있든 그냥 그 한 사람의 이 사람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부과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수료 면제 그 SMS 아까 3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수료가. 근데 여러분들 가끔씩 보시면 우대 VIP 고객들 그런 건 다 면제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입출금 문자 서비스 및 이용 명세서를 자 어떻게 자 이메일로 신청. 그러니까 이메일로 신청하면은 금융기관에서는 뭡니까 우편값도 안 들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메일 신청한 회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 내역서를 수령 안함이라고 이렇게 신청한 회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포인트가 우체국 카드로 배정된 회원, 그다음에 우수 고객 뭐예요? MVP 프리미엄 MVP 그다음 MVP, VIP 이런 하여튼 우수 고객들은 이런 SMS 이런 것들은 면제시켜 주겠다. 그 정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효력 저희가 그때 이거 수업할 때 이거 안 했었죠. 그렇죠. 그럼 지금 하죠. 그냥. 자, 효력 발생과 상실. 자, 이거 볼게요. 기본 개념만 여기까지 볼게요. 자, 보시면 효력 발생과 상실이라고 되는데 자, 이것도 좀 나름 의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체크카드 발부받았을 때
회원이 우체국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카드 발급 요청하면 우체국에서 이를 심사하여 금융 단말기에 등록하고 카드를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자, 밑줄 카드를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뭡니까? 카드 받고 난 다음에 등록하고 할 거 없잖아요. 우리 통장 새로 발급 딱 새로 받고 체크카드 딱 발급받았을 때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ATM기 가지고 여러분들 뭐 입금하기도 하고 출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카드 교부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는 거 그거 좀 구분하시고요. 괜히 뭐 아까 우리 앞에 뭐 인터넷 뭐 폰뱅킹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 뭐 번호 부여받아 가지고 새로 등록해야 된다. 그런 거 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단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위탁 업체를 통하여 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카드 수령 후 회원 본인이 뭘 해야 된다?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랑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면 그냥 카드 교부받으면 사용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을 좀 시켜가지고 그렇게 발급받았다? 그럼 본인 확인을 거친 다음에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력 상실. 요것도 좀 여러분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자, 우리 체크카드가 효력 상실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카드마다. 그 유효기간. 그래서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근데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뭐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순간 갑자기 막 지갑을 꺼내서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데 지갑이 지금 없어가지고. 자, 카드 유효기간 만료.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사망한 자. 그러니까 사망한 자. 그 다음에 금지산자, 한정지산자로 우체국에 신고 등록된 경우. 자, 제가 출제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체크카드는 사망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체국에서 이 사람이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체크카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자, 신고, 등록까지 해야 됩니다. 꼭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자, 사망한 자. 아까 금지산자라는 금지산자, 한정치산자는 지금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금지산자가 지금 우리 앞에서 봤던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뀐 거고, 한정치산 조금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한정치산자가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뀐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어떤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실컷 막 낭비한다고 여러분 피한정 후견인 해놨는데 카드로 마음대로 쓰거나. 그다음에 우리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정신 이상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 체크카드 함부로 줬다가 돈 빼가지고 다른 사람 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때는 그런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라? 신고 등록하면 그때부터 체크카드 사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폐업, 청산에 따라 역시 마찬가지 신고 등록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 개정된 민법에 따라 이제 아까 그 한정치산자, 금지산자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기존 한정치산자, 금지산자는 후견인제가 개시되고 입법 시행일도 5년이 경과한 때는 금지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이제 319페이지 보시면 이제 체크카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이게 이제 머리가 좀 아픈 건데, 근데 처음 볼 때는 정말 머리가 아픈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 개념부터 뭐 쭉 보면 개인정과 관련해서 우체국 스타트 체크카드.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321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알뜰주유 체크카드. 제가 그랬었거든요. 자, 알뜰주유 체크카드는 어떤 기능이 많을까요? 주유였죠. 그러면 알뜰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로 뭐 하는 사람일까요? 자가 운전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거 교통카드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기출됐습니다. 그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실컷 배웠더니 뭐 이런 쉬운 게 나와가지고 허망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321페이지에 제가 그 교통카드 발급 X 한 다음에 16기출이라 써놓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고, 세 번째는 우체국 영리한 체크카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우체국 행복한 체크카드. 요 네 가지를 같이 이제 묶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가지를 묶어서 그렇게 공부를 할 거고, 아까 주유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알뜰 주유 체크카드가 그 기능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알뜰 주유가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317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317페이지 보시면 쭉 보세요. 개인형해가 스타트, 알뜰주의, 영리한, 행복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뜰주의에 보니까 뭡니까? 선불 교통카드에 밑에 X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325페이지 가족카드. 제가 가족카드가 저기 좀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나중에 좀 정리를 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복지 체크 카드, 그 다음에 우체국 학생증 체크 카드. 자, 우체국 복지 체크 카드 잘 보세요. 아까 우리 그 개인용 그 체크 카드와 관련해서 4가지 스타트, 알뜰주유, 영리한, 행복한 있었는데 여기서는 복지 체크 카드는 행복한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알뜰주유가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없다면 그 행복한은 우체국 복지 그 체크 카드 기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뭐 나중에 그렇게 다음에 쭉 보시면 그 우체국 학생증 체크카드, 그 다음에 파트너 체크카드에서 법인형. 근데 2개가 있어요. 법인형에서 내용은 똑같아요. 328페이지 보시면 9번에는 우체국 파트너 체크카드인데 여기는 클린이란 말이 붙었어요. 클린이란 말은 뭐냐면 법인카드 싣고 줬더니 이 사람들이 뭡니까? 회사에 필요한 것도 안 하고 자꾸 사우나 가는 데 쓰고 이상한 쪽으로 막 쓰니까 저기 330페이지 보시면 클린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그 카드는 이런 쪽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뭐 카지노 간다든지 룸살롱 간다든지 뭐 오락실 간다든지 그런 건 안 되는 뭐 그게 바로 그냥 클린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카드, 그다음에 330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다드림 체크 카드 있죠. 요거는 아까 우리가 허리가 아이고 이거 막 자, 우체국 다드림 아까 통장이 새로 들어왔다 그랬죠. 그거 들어오면서 또 다드림 체크 카드가 거기에 부여해서 같이 들어왔는데 나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좀 정리를 다 해드렸는데 좀 시험 어쨌든 우체국 다드림 체크 카드 이렇게 좀 보시고 내용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나눔 체크 카드인데 이거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 체크 카드로 여러분들 그 불이익 돕기 하는 데 있잖아요. 돈을 갖다가 입금할 때 그거 하나만 볼까요? 저기 나눔 기능에서 부가 서비스에 관련해서 혜택 보시면 이용 금액의 30% 보면 구세군 자선 냄비 본부 온라인 또는 디지털 자선 냄비 오프라인 기부할 때 이용 금액의 30%를 이렇게 적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0%와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0.4% 캐시백 뭐 이런 것들을 뭐 적립해서 그래서 이름 정도 우체국 나눔 체크 카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333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체국 아이 행복 체크 카드 뭐 저는 솔직히 잘 몰랐었는데 여러분들 뭐 이제 요즘 좀 젊은 주부님들 같으면 이거 훨씬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행복 체크 카드, 그 다음에 335페이지 보시면 아이 행복 카드, 전용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그 아이 키우면서 좀 필요한 어떤 그 혜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부여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체크카드 보시고 그 다음에 337페이지 보시면 국민행복 체크카드 해가지고 여기도 ABC 타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그 타입을 갖다 선택하면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43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우리 동네 플러스 체크카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체크카드 이제 상품 내용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좀 할 거 많죠. 그래서 막상 여러분 시험 공고 나가지고 준비하면 막 이것 막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괜히 막 시간 대비 막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이론 같은 거 여러분 확실하게 좀 해놓자고요. 딱 해놓고 여러분들이 뭐 저 말고 뭐 다른 뭐 강의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그냥 혼자 이제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어쨌든 뭐 여러분 처음 이제 올 시험에서 만나보니까 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 밀고 나갈 거예요. 그렇게 밀고 나갈 테니까 그때는 저희가 이제 상품 파트 위주로 좀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네요. 자, 346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현금 및 제휴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것도 같이 그때 할게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좀 가볍게 보시고 자, 349페이지 보겠습니다. 창구망 공동이용. 자,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데 요 창구망 공동이용까지만 좀 볼게요. 자, 시험에 한번 나왔지만 자, 우체국과 은행이 업무 제휴를 맺고 양 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전용선으로 상호 연결하여 자, 이게 중요하죠. 제휴 은행 고객이 그냥 신한은행 고객이 우체국을 자기 은행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우체국 창구에서 기존의 타
행한 거래 방식이 아니라 자행 거래 방식으로 입출금하도록 하는 업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휴은행 요거는 나중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입금, 지급, 조회 다 가능하고 특히 이용 가능 예금과 관련해서 입금만 가능한 예금 해가지고 적립, 신탁 요건 당연한 거라 그랬죠. 실컷 신한은행에서 여러분들 적금 넣었다가 나중에 만기 돼가지고 우체국에서 그냥 돈 달라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입출금이 가능한 요금은 아까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입금은 현금도 되고 자기압수표도 되고 우리 앞에서 봤던 우편한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라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예, 그렇게 보고 또 식사하고 저기 뒷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